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니서치라는 물류 솔루션 스타트업에서 공동 창업자이고 또 현재 CTO로 재직 중에 있는 황윤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이 아직 창업한 지가 이제 4년 차입니다. 좀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정의를 하면요. 현재 이제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스마트화,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 물류 자율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특히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제조 현장에 단순히 뭐 한두 대가 아니라 거의 한 100대, 수백 대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1000대까지의 물류 로봇이 사람 대신에 공정 물류를 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수백 대의 물류 로봇들이 동시에 만드는 어떤 혼잡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류 생산성을 자동화를 했더라도 원하는 물류 생산성을 얻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런 하드웨어들을 이제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있죠.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 파트너사들과 함께 저희는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물류 솔루션, 관제 솔루션이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자율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누구나 어디서든 이제 AI와 디지털 트윈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력이 많은 회사도 아닐 뿐더러 지금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넓은 범위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희가 산업의 최전선에서 이 저희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좀 실체가 있는 것들, 저도 엔지니어라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그 전에 제가 이제 잠시 카이스트의 연구교수를 있으면서 이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한 그런 좀 이제 실체가 있고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 주제가 인사이트 커넥팅인 만큼 저는 인사이트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산업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최종 단계가 자율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개입, 정의를 해보자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제 이상 상황에 자율로 적응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최종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저변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노동인구 감소 그리고 젊은 세대의 그 단순 노무를 좀 기피하는 제조업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앞서 원 프로젝트 발표에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했을 때 소등 공장이라는 말을 이제 좀 씁니다. 불 꺼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불을 끄고 그냥 공장에서 딱 누르고 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중간에 발생하는 어떤 어브노멀 이벤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뭐 마케팅적인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뭐 환학이라든지 여러 업계에서는 자사의 로봇을 생산할 때 정말 사람 없이도 불을 끄고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제조업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사람 없이 운영하는 게 단순히 마케팅적인 용어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조 생산의 자율화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장에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그 물류 시스템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장에서 물류 시스템이 정말 정의가 되고 이 물류 시스템을 잘 구성해야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진 게 1913년대 포드 자동차 T모델 생산하는 그 라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컨베이어 방식의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제안이 됐죠. 그래서 그때 포드 T모델인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소품종이죠. 한두 가지 모델을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들을 쭉 직렬로 깔고 U자형이나 X자로 깔고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카파를 이제 혁신적으로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를 잡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혹은 이제 BMW 그런 공장들을 가보면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는 모듈화가 가능하죠. 모듈화가 돼서 생산하는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또 반면에 사용자의 니즈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 한두 모델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우리 같은 이제 사용자가 전기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뜩뜩뜩 누르면 아직 메이크 투 오더 하는 거죠. 그 주문이 들어온 순간 이제 공장에서는 그 스펙에 맞게 쭉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될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직렬 생산 라인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모델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고객의 요구가 많아져서 제품 라인이 많아지는데 하나의 직렬 라인으로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생산품이 100개라고 하면 그렇다고 100개의 직렬 라인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그룹으로 묶는 거죠. 마치 이제 잘 나가는 식당의 이제 주방 같은 개념인데요. 뭐 전자레인지가 있는 구역 따로 있고, 가스 스토브가 있는 구역 따로 있고, 이렇게 공장도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뭐 포토 설비가 있는 구역 따로, 뭐 이제 CVD가 있는 설비가 있는 구역 따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이제는 작업물이 그냥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들을 방문하죠.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가 달라져도, 그러면 이제 공정이 바뀌니까 방문 순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로봇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컨베이어 방식에서 이제 물류를 나르는 로봇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변화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류 시스템의 자유도가 올라가서 이제 그 물류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되는 이슈가 나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로 이제 물류 시스템 운영하는 기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보다는 그 늘어나는 이제 물류 시스템의 복잡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하고 운영할까에 대해 고객사의 니즈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좀 이유들이 좀 달라요. 이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조업에도 산업군이 있지만 각각의 산업군의 이유가 좀 다른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반도체 물류 로봇 시스템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OHT라는 시스템입니다. 반도체는 그 단위 면적당 생산 설비를 얼마나 많이 깔고 생산량을 얼마나 카파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설계할 때는 최대한 많은 설비들을 이제 바닥에 놓고요. 대신에 상부에 이제 트랙을 설치해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 물류를 나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택시 시스템 운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객이라는 거는 공정에서 공정 설비를 옮겨 다니는 작업물인 거고, 이 설비를 나르는 이제 로봇은 택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물이 생기면 적절한 택시를 할당하고 여러 가지 택시들을 이제 승객을 태우러 보내고 그 승객을 태우면 다시 목적지로 보내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장비들이 반도체에서는 워낙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서 표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이나 2차 전지 제조 라인에도 이런 OHT 장비들이 좀 쓰이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첨단 산업이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미 좀 이런 부분에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사실 이 개념이 나오고 반도체 공장에 OHT가 설치된 게 2000년대 초반쯤이거든요. 단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생산 규모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단순히 한 20대, 뭐 10수대 정도의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만 운영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운영할 때 하드웨어적인 동작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로딩할 때 에러가 안 나느냐, 제대로 떴느냐, 제대로 목적지를 가서 주행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생산 규모가 커져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제조사 2개 같은 경우에는 한 공장에 이제 이러한 로봇이 1000대 가까이 쓰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뭐 최근에 용인 클러스터 얘기들 알고 계실 텐데, 거기는 그거의 2배, 2000대 정도의 로봇이 동시에 쓰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좀 재밌는데, 저희가 교통 시스템이랑 똑같아져요. 보통 이제 반도체 공장 설계할 때
중앙에다가 가장 비싼 장비가 이제 포토 장비. 포토 장비를 쭉 깔고 이제 다른 채택 공정에 따라서 이 장비를 배치하는데요. 그럼 중앙에 있는 포토 장비가 깔린 곳으로 베이클이 많이 가거든요. 걔는 배치로 작업을 처리해요. 그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웨이퍼를 최대한 많이 때려 넣어서 한 번에 많은 걸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길에 마치 우리가 운전하면서 IC에서 정체 생기듯이 그런 정체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천대가 만드는 이 복잡성과 다이나믹스가 엄청나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딱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들을 이제 대형 제조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하드웨어 동작 같은 것들은 뭐 여전히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IC를 가다가 차가 막혀요. 상상을 해보죠. 이쪽으로 빠지면 좀 빨리 갈 수 있을까? 이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만일 어떤 전지전능한 이 자동차들의 방향을 다 정할 수 있고 주행 경로를 정할 수 있는 전지자가 있어서 목적지를 보고 너는 이쪽으로 빠지고 뭐 너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런 걸 다 정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차들이 목적지로 빨리 가면서 혼잡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로봇들의 목적지를 보고 실시간으로 이걸 인지해서 혼잡을 없애주고 주행 경로를 찾아주고, 또 택시니까 택시가 뭐 예를 들어 100대 있고 손님이 100대 있을 때 어떤 조합으로 택시를 매칭할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류가 생산의 병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제조사 한 군데에서는 최근에 컴페티션을 아주 전사적으로 열었어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컴페티션을 열어서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죠. 내가 이제 가는데 또 조건을 보고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정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를 그룹 전체에 뿌려서 과연 제일 많은 이제 물류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물류를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뭔지 일단 컴페티션을 열고 1등 상금이 뭐 1,5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지금은 제가 이제 OHT라고 부르는 그 단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결 물류라고 해서 공장 안에 하나의 단위 시스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내려놔서 이제 스토커라고 불리는 그 장비에 톱이라고 하는데 웨이퍼가 들어있는 카세트를 이제 캐리어를 내려놓죠. 그럼 저기서 뽑아서 이제 아래에 있는 HB 또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해줘서 물류의 흐름이 이제 단위 시스템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OHT 시스템이 있었다가 스토커로 갔다가 HB를 갈아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창원에서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택시를 못 타고 뭐 버스를 어디서 갈아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일종의 터미널 개념,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시스템 넘어가는 터미널들이 여러 개 있고 과연 이 물류 하나가 어떤 터미널을 어떻게 거쳐서 가는지가 전체 시스템의 병목 형상을 조율을 해요. 근데 반도체 공장에 하루에 발생하는 이 어떤 승객의 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0만에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40만 건과 50만 건을 하나씩 다 보면서 이걸 조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챌린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하드웨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좀 운영 측면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요즘 말하는 게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쪽인 거죠. 그런 측면에 이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의문점 생기죠. 사실 이거 한 9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개념인데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닌데 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에서야 이제 대두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하드웨어 업체들의 이제 여러 가지 내부의 투자 R&D 전략은 하드웨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에는 물류 로봇 시스템의 규모가 작았어요. 로봇 10대 넣고 20대 넣고 했기 때문에 이걸 관제하는 소프트웨어나 이걸 관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하드웨어의 정밀도를 높이고 공차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좀 갖기가 어려웠고, 또 저희가 이제 업력은 얼마 안 되지만 대기업 상대로 저희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 제조사들 박사 인력도 많고 연구 인력도 많은데 근데 왜 이제 이거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가를 들어보면 이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글쎄요 R&D 측면에서 보면
투자가 좀 가장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R&D 비용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R&D를 해야 된다면 내가 만드는 제품 혹은 생산 설비의 카파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지, 물류 시스템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당연한 거고, 물류가 멈춰서 내가 생산 물류를 내가 설비에서 못 받아? 그럼 이제 뭐 대박 사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걸 잘 내재화하고 싶어 하는 니즈는 있지만 쉽사리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뭐 너무나 첨단 산업인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드릴 얘기는 뭐 2차 전지나 그 밖의 얘기인데요. 최근에 좀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여기가 좀 뜨겁죠.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그 3사가 지금 수주한 물량이 수주 잔고였는지 수주 누적 수주액인지 모르겠는데 1000조가 넘는데요. 10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수주 물량을 받아놓고 지금 정말 정신없이 공장을 많이 설계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 겪었던 팬데믹, 그리고 중미 무역 분쟁, 이런 공급 사슬망의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죠. 유럽의 헝가리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요.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그 옆에 배터리를 지어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메이드 인 USA 달고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그렇게 유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공장을 해외에 지었던 이유는 인건비가 제일 컸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다시 여러 가지 공급 사슬망 문제가 더 커. 그래가지고 미국에 지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 문제가 좀 대두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우리 공장은 무조건 자율화돼야 돼.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자율화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물류도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반도체는 저희가 90년대 하면서 뭐랄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마이크론, 뭐 인텔 이런 공장들을 참고해서 이 공장의 이제 설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저희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생산 체계로 돌입하고 짧은 기간에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 안에 공장의 설비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며 이런 가이드가 없어요. 가이드를 만드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도 아직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제조업계든 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도입 단계에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ROI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도입 전에 검토해야지. 얘는 단순한 분석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장을 운영해주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검토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업장에 뭐 공단 제약,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스펙 제약, 그럼 우리의 생산 물량은 어떨 것인지, 지금 어떨 것인지, 향후 5년에는 뭐 올라갈 것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따라 이 물리의 패턴이 바뀌는데, 이 물리의 패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공장에 때때로 발생하는 이 물류 시스템의 고장, 설비의 고장,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시스템에 있는 피해는 어떨 것인지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망설여지는 게 이제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공장에 살면서 저희 시스템의 운영 솔루션이죠.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많은 리비전이 막 50번, 60번도 아니고 100번 넘게 나와요. 레이아웃을 설계한 이런 것들 다 검토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게 또 AMR,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AMR은 위에서 막 제어를 적당히 해줘도 자율적으로 비클들이, 로봇들이 서로 피해갈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시죠. 맞는 얘기인데, 이 실정이 공장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AMR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건 공공장소들, 뭐 병원이나 공항, 대신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오픈된 장소에서 내가 좀 사람 지나갈 때 잘 피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AMR의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장은 이제 최대한 정해진 면적에서 많은 카파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비들이 빼곡하게 차면 이 AMR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자율로 회피한다고 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그 구간도 작고요. 심지어는 지나갈 때 공차를 뭐 5mm 요구하고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MR을 통해서 그냥 쉽게 물류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문제고 너무 고려할 게 많고 운영도 너무 고려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투자하기 전에 이 ROI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KPI 얼마 나올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다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대기업 얘기들만 쭉 했지만 이제 저희 목표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쉽게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가 저희 이제 앞으로의 비전인데 거기에 있어서 자 대기업들은 물류 팀이 있습니다. 물류 전담팀이 있죠. 뭐 AMHS 팀 해가지고 물류 자동화 팀 해가지고 실제로 뭐 물류 설비가 뭐 가서 불이 쳤다거나 고장 났다거나 하면 달려가서 고치거나 뭐 벤더사로 콜을 하거나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자동화를 위해서 내가 자율로 이걸 뭔가 물류를 돌리고 싶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결국 그걸 운영할 또 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할 부서와 조직이 없는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구축을 한 뒤에도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망설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깔려 있지만 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전 도입을 검토한 사전에 이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걸 판단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효용성인데요.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어떤 이제 공장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뭐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효용성은 제가 만약에 도입을 검토하는 이제 제조사의 어떤 엔지니어라면 이런 레이아웃에서 나는 몇 대가 이제 물류로 몇 대가 필요할까?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바뀌면 또 시나리오를 이렇게 대응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 물류를 그러니까 생산 카파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가진 공장의 정보로 시뮬레이션을 쫙 구축하고 최대한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실제로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물려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운영을 해볼 때 이제 로봇의 여러 가지 스펙들, 속도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바꿔볼 수 있고 로봇의 대수도 바꿔볼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이제 변화하는 물류 시스템의 KPI, 반송 효율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거 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붙여서 운영했던 솔루션이 그대로 현장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알고 싶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병렬적으로 실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시뮬레이션은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최대한 그러니까 좀 버릴 부분은 버리고 취할 부분은 취해서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하면서 가속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저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정리해보면 대규모 로봇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파워가 필요하고 또 이 도입 단계에서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임서치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소로부터 시작한 카이스트 스핀오프 기업이고요. 저희 대표님이 카이스트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처음에 연구했던 건 대규모 물류 시스템을 물류 로봇들이 잔뜩 있을 때 실시간으로 얘네를 어떻게 해야 혼잡이 안 생기고 생산성을 높일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저희 기술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직접 산업에 기여해보자 라는 이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물류 완전 자율화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많이 고심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자율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도 자율적으로 수복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뒤에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류 로봇이 들어가는 게 크게 두 분야죠. 일반 물류 창고 같은 곳, 거기에 물류 로봇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제조 공장에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물류 창고에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이 넘쳐요. 뭐 중국에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그레이 오렌지라는 기업도 있고. 왜 그러냐? 일반 물류 창고 비즈니스는 표준화하기가 되게 쉬워요. 어디든 비슷해요. 공간 있으면 뭐 쉘프 놓고 호출하면 여기 피킹 스테이션 있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사이트를 가도 다 특수한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이재기 같은 것들도 다 다르게 생겼고 길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안에서 설비 변경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해서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요구사항을 듣고 SI성으로 한 거죠.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그 사이트에 맞는 거를 그런 솔루션을 구축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구축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뿐더러 구축 비용도 늘어나고요. 이러한 뭐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 시스템을 산업 전반에 공급해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빠르게 확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SI가 아니라 솔루션. 이러한 수많은 이제 요구사항들을 잘 녹여서 표준화하고 일반화하고 잘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이제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그 니즈들을 새로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옵션 처리 같은 것들로 금방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거를 구축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풀고 있는 문제들은 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는 하드웨어 단의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저희가 주로 푸는 문제가 각각 실시간으로 이 로봇들을 어떻게 경로를 짜야 될지 경로 설정 문제, 그다음에 지금 작업물이 떴는데 승객이 발생했는데 어떤 로봇을 할당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레이아웃에서 합류점이 많으면 잘 운영하지 못하면 서로 가고 싶은 방향이 맞물려서 교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베이클들, 로봇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승객을 싣고 저기 이제 제가 사는 군포시에 왔어요. 거기 손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승객이 없어도 내가 좀 서울 쪽으로 가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물리의 패턴을 보고 쉬고 있는 베이클을 그대로 두지 말고 최대 효용성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배치해주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상위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운영 측면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푸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탑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늘릴 수 있는 효과는 동일한 대수의 로봇을 쓰더라도 사실 더 많은 물류 캐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승객을 똑같은 택시 200대로 더 많은 승객을 쳐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수조 상황이 좋을 때는 생산 캐파가 모자란 게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공장을 쭉 가서 저도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지켜보면 그때 상황이 달라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승객이 많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좀 쉬고 어떨 때는 이쪽에 많고 어떨 때 저쪽에 많고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새로운 혼잡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사람이 이걸 튜닝해요. 대부분의 기존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그걸 사람이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을 뚫어놓습니다. 근데 그 튜닝하는 게 굉장히 숙련공이 아니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금 양재시가 막히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강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웬만하면 일로 못 가도록 뭔가 장치를 놓는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장치를 놓는다거나 이런 건데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더 빠르게 이제 설비가 물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설비가 노는 상황이 가장 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그 특성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실시간으로 이 전체 트랙을 조망하면서 로봇들이 움직일 때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돼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경로를 잡아주고 마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고급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잡아주고 또 작업물이 뜨면 적절한 걸 할당해 준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테스트 베드인데요. 가상의 테스트 베드고 가상의 로봇들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의 솔루션을 물려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이제 기존의 산업계에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지금 저게 이제 반도체 OHD 로봇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가운데 몰리는 지역이 포토 장비가 있는 지역인데 저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로봇들이 서 있어요. 물건을 들고 서 있어요. 그만큼 지연된다는 얘기지만 저희 알고리즘을 썼을 때는 전체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정체 현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같은 대수에 투자를 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물류 운반 시간, 그러니까 승객이 평균적으로 목적지에 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승객 수도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동일 조건이라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고객사와 협상할 때 예를 들어 평균 운반 시간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우리가 처리할 물량은 얼마야 이렇게 주거든요. 이거로 너희는 얼마의 몇 대의 로봇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더 적은 수량의 로봇으로도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AMR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효과적이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이 AMR이라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서로 피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MR의 자율주행 회피 기능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고밀도 지역에서 운영해야 되는 요구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어하는 하드웨어 중에 포크리프트도 있는데 창고 앞에 정말 요민한 지역에 포크리프트가 5개가 들어가서 서로 엉키면 안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알고리즘 이것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를테면 저쪽 끝에 포트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비클의 대기 장소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이제 튜닝을 했거든요. 다 룰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가 저기 들어가 있으면 뒤에 오는 게 있으면 저기서 저 앞 포인트에서 기다려. 딱 특정 저 포인트에서 기다려라. 이런 룰을 부여하는데 저희는 그런 룰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이제 레이아웃을 받았을 때 튜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구축할 때 이거 다 못 보고 실제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좁은 길에서 운영하다 보면 지나갈 때 또 양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면 뭐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람이 튜닝하지 않고 그냥 상호만 주어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기종의 AGV가 동시에 운영되면 저 AGV 크기 때문에 저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저 큰 비클이 지나갈 때 다른 데서 못 지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튜닝의 영역인데 튜닝하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운영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이게 진짜 우리 사이트에 적용됐을 때 KPI 얼마나 나올 거야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고객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 같은 물류 시스템 공급사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영업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개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 가기 전에 뭐 사이트는 보통 해외에 있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이제 어떤 현장과 동일한 걸 만들어서 기능들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연구 입장에서도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더 좋은 KPI를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트윈은 좀 마케팅적인 용어지만 결국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고정밀의 시뮬레이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있으면 일단 구축 전 단계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를테면 이제 내일 어떤 장비에 PM 계획이 있어요. 로봇을 몇 대 내려야 돼. 혹은 어떤 세그먼트에 지금 설비가 들어와서 그쪽은 진입을 못해요. 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끊어졌을 때 물류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축 단계가 아니고 운영 단계에도 이런 시뮬레이션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옮겨서 실제로 그런 조작을 해놓고 내가 빠르게 돌려서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운영에서의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런 툴로 저희가 직접 요즘 게임 엔진으로 많이 쓰는 유니티라는 엔진을 써서 만든 이제 디지털 트윈 에뮬레이터고요. 이 로봇들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동작들이 여기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은 실제 현장 가면 현장에 있는 비클이랑 로봇이랑 붙겠지만 이걸 떼고 바로 여기에 붙여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저희 솔루션에 이제 검증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레이아웃을 로딩하고 비클을 붙여서 KPI도 얻어볼 수 있고 이런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건 OHT였는데 OHT만 하는 건 아니고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타입의 로봇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이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들이 보는 현장 모니터링 화면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매뉴얼하게 제어도 할 수 있고요. 매뉴얼로 이렇게 승객을 할당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가 개발할 때 쓰는 그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저희 솔루션을 최대한 잘 검증한 다음에 현장에 가면 이걸 떼고 바로 그냥 현장 비크랑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축 기간이 짧아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축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많이 쓰는 프로세스는 일단 CAD 도면이 나오죠. 설비들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아웃, 물류 레이아웃,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 지나갈 경로를 그리고요. 그린 것이 적합한가 보기 위해서 뭐 상용 시뮬레이터를 써요. 뭐 상용 시뮬레이터가 이제 오토모드나 플랜트 시뮬레이션, GMS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옮기는 작업들을 이제 하죠.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그 고객사가 요구한 로직들을 다 구현해서 넣어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구현이 끝났다고 하면 여기 구현된 로직을 다시 실제 들어간 솔루션에 구현해 넣어야 돼요. 이 작업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 여기서 검증한 것과 이 시뮬레이션 검증한 것 현장에 붙였을 때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고칠 게 많아요. 이 프로세스가 길면 2년에서 3년까지도 구축했는데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간추리고 줄이기 위해서 CAD 도면이 오면 그걸 자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바꿔서 방금 보셨던 디지털 트윈 에뮬레이터에 딱 디플로이를 하죠. 또 임포트를 한 다음에 원하는 스펙을 넣으면 저희가 실제 납품할 저희 솔루션을 붙여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1차 FAT가 OK가 되면 현장에 가서 바로 그냥 그대로 붙이면 끝라는 프로세스가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쓰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긴 검토와 구축 과정을 줄여서 이 물류 시스템을 산업 전반에 확산할 때 비단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라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안정성, 우리가 소등 공장으로 가기 위한, 불 꺼진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의 기술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복잡한 물류 문제를 풀기 위한 AI 알고리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축과 운영 단계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정밀의 시뮬레이션 개념의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저희가 쭉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이렇게 전달드려 보려고 했는데요. 뭐 잘 전달됐는지 뭐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